어이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동물, 우리가 이제 지지에는 12마리의 동물이 있는 것을 이제 알죠. 그러나 천간에도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의 10천간에도 10마리의 동물들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이제 참 암수 육자법에서만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독특한 방법을 천간의 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마리의 동물이 때때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 때때의 계절마다마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암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간의 동물 10마리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이 동물들은 지지에만 그동안 있었던 걸로 다들 알죠? 아닙니다. 10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갑은 여우입니다. 여우. 예, 여우. 여우,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리하다, 민첩하다, 재치 있다, 뭐 날쌔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또 교활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갑은 여우라고 하는 동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담비. 우리가 담비 그러면 사실 담비가 순한 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비 그러면 뭔가 여리고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을 갖죠. 왜냐하면 담비 모피 같은 거 이렇게 목도리 이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상의 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날쌔입니다. 을목은 담비에 속합니다. 병화는 요거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인데 아주 활동적이고 순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만만치 않죠. 뿔을 과시하고 막 이렇게 이 뿔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면 아주 참 살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포근히 감싸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슴 그러면 그래도 어쨌거나 사람들은 품어주는 기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사슴, 정화는 노루입니다. 노루. 노루는 말하자면 뿔이 없죠. 뿔이 없고 민첩하고 겁이 많지만 또 날렵하고, 때로는 또 아주 또 좀 날렵하고 좀 날쌔다,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무토는 하늘에서는 독수리로 봅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 그러면 하늘의 제왕이고 위엄이 있다, 콘도르 같은 경우는 아주 참 하늘의 왕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입니다. 개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만 실상 개가 그렇게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사납죠. 근데 우리는 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변이를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손에서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개로 생각해서 그러한 개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야생에서의 개는요, 아주 사나운 늑대나 이리와 버금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개, 물에서는 가재로 봅니다. 가재. 성품이 깨끗하고
아주 주위를 잘 청소하죠. 이 가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모래를 탁 주워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제 누가 빠져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니 생각지도 않게 물살을 실어서 돌이 또 이렇게 좀 굴러 내려오면 또 그걸로 또 찢겨버려 다 또 주워냅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자기 또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토는 천간의 동물 중에서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오행이 토이기 때문에, 토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독수리요, 땅에서는 개요, 물에서는 가재다 이렇게 보죠. 예. 기토는 오리를 뜻합니다. 오리. 우리가 이제 기토의 생긴 모양도 오리의 그 모양과 비슷하죠? 예, 그 말하자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제 할 일 다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품은, 예, 그런 것이 오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물에 떠 있는 오리는 참 새끼들 머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는 얼마나 그 발이 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건, 자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냅니까? 예, 그런 아주 완숙한 여인을 뜻하고, 말하자면 그 제 할 일 다하고 제 몫을 다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금은 까치입니다. 까치. 아, 요거 까치요. 아주 심술 걷습니다. 장난이 심합니다. 예. 이제 뭐 일반 까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주로 많이 보이는 게 떼까치들이 많이 보여요. 아이고, 그 떼까치한테요, 까마귀가 덩치가 한 네다섯 배 되죠? 까치에 비해 한 다섯 배 이상 되겠죠? 커요, 까마귀는. 근데 이 떼까치들 때 쫓겨서 도망다녀, 하늘에서. 내가 많이 봤어요. 신사라서, 까마귀가 신사라서 도망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나, 그냥 떼까치들이 막 이리 날르고 저리 종횡으로 막 날아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결국에는 도망가더라고요. 까마귀가. 이만큼 아주 짓궂고, 말하자면 무리들의 어떤 것을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힘이 강합니다. 까치가. 그 다음에 신금은 꽁입니다. 꽁 중에서도 수컷, 장기를 말하는 거죠. 장기. 말하자면 그 장기는 얼마나 이뻐요. 예. 암꽁 까투리는 별로 이쁘다는 사람 없죠? 그러나 장기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털이 아름다워서 아주 자랑할 만하죠. 예. 그러니까 신금은 꽁입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제비입니다. 제비. 우리가 제비 그러면 참 뭐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 간다 뭐 이래, 또 왔으면 갈 테니까. 예, 그러면 그 제비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살아요? 그래도 강인하죠. 그 수말리 길을 갖다 날라서 오고, 또 때가 돼 가을이 되면 가고, 또 봄이 되면 또 오고 가고. 그러니까 날쌔고 참 의무심이 강합니다. 예,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니까. 예,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임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예,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넉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밤낮이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죠. 왜냐하면 뭐 밤도 좋고 낮도 좋고, 예.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아다니니 얼마나 영리하다는 뜻이 있겠어요. 영리하죠. 박쥐는 원래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그 이제 텔레파시 전파를 이렇게 이제 해서 날아다니는데 아주 뭐 좀 날아다니는 지장 없잖아요. 그만큼 영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갑은 여우입니다. 여우. 네, 이것은 암수 육자법에서만 천간의 동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갑은 여우입니다.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천지인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늘과 땅과 이 삼재의 부분으로 하늘과 땅과 물로 구분을 하면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개, 물에서는 가재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들을 이제 그 해석하기에 그럼 무엇이 무토에서 무엇이 하늘이 되고 무엇이 땅이 되고 무엇이 물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천간지지의 그 활용도에 의해서 앞에 계절에 무엇이 있느냐 또 다음 계절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과 물로 말하자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토는 오리다, 오리다. 그렇게 하고 경금은 까치, 까치. 그 다음에 신금은 꿩, 임수는 제비, 개수는 박쥐. 이렇게 해서 천간의 동물들에 대해서 10마리의 동물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이 동물 그러면 지지의 동물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의 동물만 생각을 했지 천간의 동물들은 전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을 만들어내고 육식갑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천간의 동물을 찾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떤 공부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저번 시간에 그 대장장이의 그 일제 징용 가서의 그 고생하는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이번 시간에 그 얘기도 이제 좀 더 이제 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이 아버지만 가면 되는데 이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징용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가서 한 3년 4년 되는 그 시기쯤 되니까 어느 날은 봤더니 일본 애들이 막 그냥 막 후다닥 막 그냥 뭐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선언을 피우더랍니다.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 말하자면 1945년도 8월 한 14일 날이나 15일 날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무조건 이제 원자 폭탄을 이제 2방 얻어맞고 말하자면 이제 항복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 비밀 경락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없애야 되느냐 어쩌느냐 하는데 미군 애들은 이미 다 그 정보를 알고 야 너희들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니까 폭파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주 이제 정리 정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다 말하자면 이제 한국 사람으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얼마나 참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다 이제 한국으로 떠난다고 다 가는데 이 부자는, 이 아버님은 아니다. 내가 아직 배울 게 남았다. 얘네들이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는 지하 1층과 2층까지는 내려와 봤는데 이 아래에 또 뭔가 비밀 장소가 있고 거기서 뭔가가 이 대장간으로서 어떤 아래들 쇠의 강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것들의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이 뭔가의 그 기술, 말하자면 이거를 좀 내가 대장장이가 되더라도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잔류를 하게 되죠. 한국을 안 오고 부자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일본 관리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뭐 태반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일본 놈, 한국 놈, 뭐 조선인 가릴 것 없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사람들도 끌어다가 이제 뭐 지하 3층, 4층 뭐 경락고까지 내려가서 물건 만들게 하고 또 싣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달의 그 기간이 가면서 일본 애들이 그 신임을 얻게 되니까 이 당시에 미군들이 이 비행기 날개가 하나 부러진 게 이제 거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말하자면 미군 비행기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라 그러고 이제 일본 애들한테 갖다 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거 이제 고치느라고 이제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그 말하던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서 경락고 아니면 앞 비행장 이런 것들 시설을 다 보게 된 거죠. 한이 놀란 거죠. 야, 이렇게 기막힌 시설이 있었구나.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어느 곳에 4층 바닥에 내려가서 경락고 저쪽 그 동굴 같은 그 지하에 갔더니 탱크가 큰 탱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쇠를 녹일 때에 특수한 물이죠. 말하자면 물. 당금질하는 물인데 이제 자기도 이제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일본 놈들이 시키면 또 가서 거기서도 물 떠가서 여기다 채우라 그러면 채워서 보면 거기다 쇠를 담그고 말하자면 그 좋은 새 강도를 맞추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쓰지 않은 자기가 심부름하지 않은 탱크가 예를 들어서 6개가 있었다면 2개는 항상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3개, 4개는 안 가봤거든요.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내가 우리나라 조선에 가서 이 쇠를 만들 때에 내가 저걸 응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 욕심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도 참 지혜로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3층, 4층 내려가 작업할 때는 이제 호시탐탐하게 딱 가서 어떻게든지 그 창고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액체를 한번 이제 화학 물질이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밸브를 열어서 조금 받아가지고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하지만 이 그릇에 담아서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이나라는 독극물인데 이게 아주 쇠 당금질할 때 아주 강한 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딱 혀를 댔는데 혓바닥 거의 반이 그냥 이제 물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난리 치니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두드려. 아니, 아픈 사람 빨리 치료를 생각 안 하고 이 조선쟁이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말 응급실로 가서 이제 참 응급처치만 하지 그때 무슨 수술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반벙어리가 됩니다. 이 혀가 이 앞쪽이 날아가는 바람에 말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독극물을 입에 댐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하는 사이나라고 하는 그 독극물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맹독이니까 그냥 앞에 입술 어느 만큼 이제 녹아가지고 말을 해도 벙어리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아들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거의 반년 가까이 말하자면 이제 8월 달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 해를 넘기고 46년도 이제 봄쯤에나 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오게 됐죠. 이제 아들도 12살에 갔다가 한 5살 안 되겠어요? 한 4, 5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대장간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참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 이제 자기가 맛을 봤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독극물, 사이나라는 아주 맹독인 것을 알고 또 어느 때는 어떤 기름 섞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강한 쇠를 부러지지 않는 쇠를 구워내니
시골 동네 좋은 사실 그 아버지의 기술이 비행기 만드는 기술 아니에요? 네, 비행기 만드는 그 경락고에서 그 대장간 일을 했으니까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는 농기구나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진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때의 어떤 조건이 있었다 보니 이 아버지란 분은 바로 가서 비행기 만드는 데 가서 대장간 일을 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비행기를 두들겨야 될 사람인데 뭐 농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기술이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쇠를 다루는데 세계적으로도 정평이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쇠 다루는 기술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다. 말하자면 이제 옛 어른들의 그 말씀을 징용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쇠를 담금질 한다든가 이럴 때는요 절대로 조선 사람 안 보는 데서 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지하 갱도 이런 데 들어가서요 어떻게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르게 탁 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애들이 아주 그 자부심을 가졌다고 만들었던 것이 당시 걔네들은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일본 애들은.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 쇠를 다루는 기술이 우리보다 좋아지게 된 것은요. 사실 걔네들이 철기 문화가 우리나라의 가야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 그 시대 가락국의 시대에 걔네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를 가져가죠. 말하자면 참 얻어가는 꼴이죠. 그렇게 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뭐 갑옷을 만든다든가 뭐 투구를 만든다든가 화살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병장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일본 놈들이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끊임없이 그 무신 정권으로만 이어 내려오니까요. 무신 정권. 왜냐하면 그 칼 들고 싸우는 그런 그 사무라이 시대로만 계속 이어 내려오니까 쇠의 어떤 그 다루는 데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이 좀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기술 못 따라오죠. 우리나라 기술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이 대장간 그러면 어떻게 말인지 가야의 그 시대에서 신라가 통일신라로 가서 말하자면 삼국시대가 또 지나가면서 고려로 넘어오고 고려에서 또 이 조선으로 넘어올 때 조선에서는 이 상공업 분야는 천민들이 하는 일로 치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나요? 어느 자식이 내가 대장간 하는데 너도 내 아들도 대장간 시키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공부해서 이 대장간 일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뭐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식도 가죽을 다루게 되고 뭐 말하자면 짐승 잡아서 고기 정육하는 놈들은 또 백정으로 또 살아가는 어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500년의 역사를 뭐 자랑한다고 지랄 발광을 떨지만 정말로 이성계라고 하는 조선이 실상 없었어야 돼요.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 양반들끼리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산업이 발달할 수 있어요? 누구가 내가 쇠를 다루는 기술이 좋은데 내 자식한테 그걸 가르치려면 돈도 더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모르는데 그 자식도 뻔히 평생 고생하고 살면서 어떤 기술을 이어내리겠어요? 이어내리지 않지? 하여간 이 시조선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말이지 우리 민족사회에서 정말 치욕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조선 2조 500년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을 그 특수한 그 양민이나 양반들을 위해서 나머지
80%, 90%가 전부 다 노비 신세로 갔다가 전락시켜서 살았던 시대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걸 뭐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일본에서 그 자기가 그 혀가 참 잘려나가는 그 독극물에 마셔가지고 그 아주 이렇게 잘려나가서 벙어리가 되면서까지도 일본에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그 장날이 아닌데도 참 대성황을 이뤄서 그 집에 농기구가 잘 팔린 것을 내가 보고 그 어른들이 그냥 지금 이제 아들도 늙어가지고요. 예, 당시에 그 아드님이 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늙어가지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도 늙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좀 평상 있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치욕적인 역사에 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주둥아리만 까고 자기들 살아가는 일심만 생각하는 아주 좀스럽고 아주 소화적인 그런 정치들 때문에 이조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10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과정에서 100년 전의 역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요. 안 해야 될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만큼만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맑은 정신과 스스로의 밝은 행동이 나와 내 자식들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